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미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BC 384에서 322년까지 산 철학자죠. 플라톤의 제자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가 현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기 때문에 논리학을 제창한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물리학, 형이상학, 시, 생물학, 동물학, 수사학 등등 정치, 윤리학까지 다양한 주제로 책을 저술했습니다. 자연과학적인 사고를 우리 인류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예술에 대해서 오늘은 논할 거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시를 일종의 모방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방에 대한 생각은 근대 서양의 18세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나름의 개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생을 모방하고 재현해 준다. 그래서 문학을 제외한 다른 예술, 예를 들어서 미술, 음악, 무용도 역시 인생을 모방하고 예술가는 그 나름의 개성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인생을 재현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극, 그 당시에 그 연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텔레비도 없고, 어떤 다른 매체가 일제 없는 상황에서 연극은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교육 또는 예술 또는 어떻게 보면 함께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그런 문화 행사로서 연극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학이라는 책에서는 주로 희극과 비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비극을 특히 더 높이 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비극은 성격을 이상화시켜서 평범한 삶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물을 묘사한다. 그래서 반면에 희극은 인물을 풍자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비극을 높은 예술로 인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카타르시스라는 그러니까 정화, 그러니까 의학 용어로서는 그건 하나의 배설이기도 한데 영혼의 정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극이라는 것은 연민과 공포라는 감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어떤 인물이 자기 가족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줄 때라고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결론 지었어요. 그래서 비극을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롯, 성격, 사상법, 조사법과 멜로디, 스펙타클, 장경,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극에서 플롯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비극의 목적은 결국은 카타르시스를 가져오는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민과 공포를 통해서 비극의 이야기, 플롯이라는 건 이야기 짜임새를 말하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정화시킨다, 카타르시스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형태의 비극의 예를 든 것이 당시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가 쓴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플롯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잠깐 보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오이디푸스인데,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그 예언자, 그러니까 신탁의 어떤 예언자로께서 그 라이오스 왕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라이오스는 놀래서 자기 아들을 버리라고 이제 신하에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신하는 그 아이를 결국 들판에 버립니다. 불쌍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코린트의 왕이 자식이 없어서 코린트의 왕 폴리버스의 아들로 버려진 아이가 키워져요. 그런데 오디푸스는 청년이 돼서 그 코린트의 왕 폴리버스와 메로페의 친자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자기 생부가 누군지 아폴론 신전에 가서 물어보는데 아폴론 신전에서는 다른 소리는 하지 않고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코린트를 떠나서 테베로 갑니다. 테베로 가는 길에 오디푸스는 그 좁은 길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 이륜 전차를 타고 가죠. 그런데 저쪽에 앞에 오는 이륜 전차를 타고 온 남자하고 먼저 가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좁은 길이니까 상대방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게 마침 테베 왕 라이오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신탁에서 예언한 한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테베 그렇게 이제 죽이고 테베 도시로 들어가는데 당시 테베는 스핑크스의 저주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답을 못하면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는 스핑크스를 죽이는 사람한테 상금 또 보상도 하고 뭐 그런 걸 걸어요. 그런데 오디푸스가 스핑크스와 만나서 이제 그 질문에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4다리, 오후에 2다리, 저녁에 3다리를 걷는 생물은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오디푸스는 사람이라고 답을 하고 거기에 놀란 스핑크스는 스스로 절벽에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 테베 스핑크스 저주를 푼 오디푸스는 보상으로 왕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비 이오카스테와 사이에서 그 아들 둘, 딸 둘을 놓고 거기서 왕이 돼서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그 테베의 역병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역병 신탁에 또 물어보니까 라이오스 왕의 범인을 찾으면 역병이 사라질 거라는 예언을 듣고 범인을 이제 열심히 찾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옛날에 자기를 키워줬던 코린트의 왕이 사망하면서 그 자기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예언대로 엄마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래서 그 엄마이면서 부인인 이오카스테는 자살하고 오디푸스는 자기 부인의 그 브로치로 자기 두 누나를 파내고 그 도시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주제는 지혜는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이익도 줄 수 없을 때 끔찍한 재앙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 비극의 아주 그 운명적 비극,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 비극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비극이 된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시는 그림에서는 지금 스핑크스와 오디푸스라는 그림, 그리스 BC 470년에 생산된 아티카의 그 와인을 마시는 컵의 일종인 키릭스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작품 보시고 또 다음에 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푸는 오디세우스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1700년 89에서 1867년에 살았던 앵그르 신고전주의 작가죠. 그 앵그르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의 부활을 알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스핑크스는
지금 왼쪽에 여자의 얼굴을 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또 사자의 몸을 갖고 있는 스핑크스가 눈알이 지금 없습니다. 잘 흐려서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오이디푸스는 한쪽 손을 자기 턱에다가 가져가고 한쪽은 그 스핑크스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생각을 한다는 표시겠죠. 그 수수께끼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스핑크스를 아주 여유 있게 응시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 그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발 밑에는 보시면 그동안 실패한 사람들의 해골이 이렇게 뒹굴고 있고, 저 뒤에는 신하가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똑같은 오디푸스와 스핑크스인데 규스타프 모로의 작품이에요. 이 모로는 상징주의 작가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스핑크스의 표현이 전혀 다르고 서로 이렇게 마주한 형태도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에 있는 거기에 수정되어 있습니다. 1864년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오디푸스와 안티고네라는 작품은 테베에 이제 역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옆에 막 역병으로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그려져 있고요. 이것도 신고전주의적인 형태로 샤를 자라베르의 작품이에요. 신고전주의 형태로 그려져 있고 1843년경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마르세유에 있는 뮤지엄에 있는데 그러니까 오디푸스, 눈알을 뺀 오디푸스가 딸 안티고네에게 부축을 하고 걸어서 나오는 테베를 떠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디푸스 왕은 서구 문명의 정신사의 어떤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디푸스 왕은 이제 나중에 프로이드가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을 발전시키죠. 거기에 어떤 남성의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오디푸스의 어떤 갈망, 그런 어떤 실존적 조건,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근본이 되는, 나중에 햄릿이나 도스옙스키의 까라마초프가 형제까지 이어지는 친부 살인, 그런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원형의 오디푸스 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비극은 이렇게 운명적으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비극이라는 결론인데, 이 작품은 지금 다음 보시는 작품은 클로누스의 장 안톤 테오도르 지로스트, 클로누스의 오디푸스, 1788년. 이것도 프랑스 신고전주의 그림인데 애도 장면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쫓겨나는 오디푸스가, 눈이 안 보이는 오디푸스가 딸 이스메네하고 안티고네가 위로를 하고 있고, 아들 오빠 폴리니세스는 형제가 이제 나중에 후의 이야기에서 에텍오클레스라는 성적 안에 서로 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형제 간에. 그래서 서로 이제 형제들이 싸우는 거를 만류하는, 안티고네가 막 만류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린 거예요. 테베로 가는 것을 만류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클로누스 오디푸스 장 안톤 테오도르 지로스트의 작품인데 1788년 프랑스 신고전주의 그림이고요. 애도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디푸스, 이제 눈을 뺀 오디푸스가 클로노스로 도망을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딸 이스메네하고 안티고네가 아버지를 위로하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딸이기도 하지만 여자 형제가 될 수도 있죠. 안티고네는 오빠 폴리니세스가 형제
에테오클레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테베로 가는 거를 이렇게 지금 만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다음 작품은 오디푸스 렉스, 막스 에른스트, 초현실주의자인 1922년의 작품입니다. 초현실주의자 막스 에른스트는 프로이드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혹은 아버지를 경제 상대로 보고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증오하는 심리가 깔려있는 어떤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두 새는 오디푸스와 이오카스테 그러니까 부인이면서 엄마인 이오카스테 두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와 남자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생명과 욕망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뒤편에 있는 쇠는 오디푸스를 비은유한 건데 실에 이렇게 왕관을 썼어요. 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운명에 매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열매는 여성을 상징하는데 열려진 그 틈은 여성의 성기를 보여줄 수 있고 그 손이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큰 손은 남성의 어떤 성교를 은유적으로 표현했고 거기에 뭐 화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찔려 있죠. 손이. 그것은 가학적인 것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약간 우연성 같은 거는 좀 볼 수 있는 상징은 보시면 이제 아주 크게 손이 아주 과장되게 크게 이렇게 표현됐다든가 또는 뒤에 있는 풍선 작게 풍선의 모습 같은 것은 어떤 운명의 어떤 우연성 같은 것도 약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연결해서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이야기를 근본이 비극의 어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비극의 형태 그런 것을 보여드렸고요. 지금까지 서양 비극의 원형인 오디푸스 이야기가 어떻게 미술에 표현되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